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네, 제가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시황 방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시장 좀 체크하고요. 오늘은 제가 종목 이야기를 좀 많이 할까 해요. 네, 여러분들,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앞으로 봐야 되는지 오늘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준비해봤습니다. 자, 시장 먼저 간단히 볼게요.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 먼저 봐야 되겠죠.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요. 여기가 이제 하락 추세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연 보라색 이평선이 120일 장기 이평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선이 두 개, 세 개 겹치는 자리는 쉽게 돌파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조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서 쉽게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바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2500, 2400선 뭐 중반선, 네, 이 정도까지 조정 여력을 좀 열어두고 보되 결국에는 이 자리 넘어간다.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확실하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마인드로 봐야 되냐면 좀 조정받고 흔들렸다가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정확한 타이밍, 돌파 타이밍은 미리 예상하기보다는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코스피가 여기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해외 증시를 보시면 이게 미국 나스닥이고요. 이게 일본이고, 이게 대만입니다. 좀 지저분하게 그려져 있는데, 자, 나스닥 일본 대만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보시면 지난 7, 8월 달에 고점을 치고 조정을 적당히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조정을 소화를 하고요. 한 방에 전고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한 방에 전고점까지 회복을 했어요. 나스닥도. 자, 이렇게 강한 회복이 나오면요. 확률적으로, 뭐 100%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를 넘어간다고 봅니다. 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기서 뭐 한 방에 이 전고점을 뚫고 계속 다이렉트로 간다? 그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 자리에서, 박스권 고점 자리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이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충분히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그 뒤에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일본, 대만,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조만간에 꽤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는 글쎄요, 신고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2668포인트가 올해 우리 최고점인데 이 자리를 넘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는 그래도 한 2500 중반에서 2600 사이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예, 정확하게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지만 요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닥은 여기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조금 위에 있어요. 공간이 좀 있죠. 예,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0일 이평선이 지난 8월 9월 달에 이렇게 지켜내는 척 하다가 무너지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 위에.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면은 대략적으로 한 860, 850에서 860 정도에 올라오면 여기 하락 추세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이 동시에 만나는 지점이 대략 그쯤이 됩니다. 그럼 이 자리가 굉장히 강한 또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이 차트가 기술적으로 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나 코스피처럼 뭐 저항을 돌파하거나 뭐 신고가를 기대할 상황은 아니에요, 당분간.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는 이런 자리가 좀 단기 중기적으로는 좀 목표치라고 해야 될까요? 예, 강력한 저항이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올라온다면 우리가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는 대응도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자리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 예, 이게 바로 갈지 또 뭐 눌렸다 갈지 그거는 봐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지금은 당장은 저항에 걸려서 애매한 위치지만 코스닥이 가면 코스피도 어쨌든 따라갑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든 좀 적게 가든 방향은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증시는 추가적인 반등할 여력이 있는데 정확한 타이밍은 조금 더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12월 달에 아직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결정이 안 됐어요. 이게 안 나온다면은 이 큰손 자금들이 12월 말 그리고 1월 초중순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늦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12월 말에서 1월 초 가는 코스에 이런 자리까지 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대주주 완화가 12월 초에 전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조금 반등 타이밍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열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오면요, 지난번 10월 달에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정말 주식 팔려고 고민 많이 했던 분들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할 때 제가 매주 영상에서 지금 버텨야 된다. 이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빠졌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응? 제가 이 그림을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키 맞추기가 들어와야 된다. 지금 키 맞추기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좀 더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살짝 숨고르기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주식을 팔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혼자서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하락했을 때는 물론 그 자리에서 하루 더 빠지고 이틀 더 빠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거는 버텨야죠. 좀 앞으로 올라오면은 밸런스 조절을 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환율. 환율은 제가 꺾일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꺾였고요. 좀 더 꺾였는데 환율은 약간 지금 코스피랑 비교하면은 반대 자리죠. 코스피가 저항 자리면 환율이 지금 지지권이에요. 지지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를 내고 코스피 코스닥이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환율은 여기 깨지겠죠. 환율 여기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환율을 여기 깨는지 안 깨는지 유심히 보면서 환율이 깨진다 그러면 증시가 더 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내년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저도 요즘에 참 이쪽을 많이 분석하고 연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먼저 주목하는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특히나 이 AI 인공지능과 같이 결합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쪽.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 있죠. 이런 새로운 키워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새로운 단어. 뭐 과거에 예를 들면은 예전에 핀테크라는 키워드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바로 그냥 느낌이 왔어요. 요걸로 테마 나오겠구나. 근데 이번에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단어를 보고 또 느낌이 왔어요. 요걸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겠구나. 이게 당장 어떤 실적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테마는 꿈이에요, 꿈. 내년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테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온디바이스 AI가 뭐냐?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 AI가 구현될 때 필요한 4대 요소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로 서버고요. 그 다음이 디바이스, 그 다음 플랫폼, 그리고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제일 먼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고사양 칩들, 서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GPU나 이 그래픽 카드들이 그동안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목을 받았던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HBM이라는 키워드가 파생이 된 거죠. 그래서 서버 쪽은 이미 글로벌 주식시장에 이 AI의 핵심 요소로서 부각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냐면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디바이스. 뭐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PC, 노트북,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예를 들어 청소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드론이라든지 또 자동차도 되겠죠. 자동차도 하나의 디바이스겠죠.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 안에 자체적으로 AI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챗 GPT처럼 오픈 AI 소스, 오픈 생성형 AI 이 소스를 모든 디바이스가 받아 쓰는 거는 그건 일부의 시장이고요. 결국에는 각각의 스마트폰, 각각의 자동차, 그리고 PC에서 이 AI가 주인을 위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 디바이스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죠. 이 디바이스의 대표적인 거는 일단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PC랑 자동차, 이 세 가지만 처음에 보면 될 것 같아요. 뉴스로 다들 보셨겠지만 삼성이 생성형 AI, 삼성만의 생성형 AI 가우스를 공개했습니다. 이거를 내년에 나올 갤럭시 24 그리고 노트북 여기에 다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스마트폰과 이 삼성 노트북은 나의 생활 패턴, 나의 업무 패턴, 내가 좋아하는 뭐 분야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모아서 예를 들면 내가 노트북을 딱 키면 내가 처음에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행동들을 저절로 다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시키면.
내가 일일이 뭐 HTS 키고 인터넷 키고 뭐 카카오톡 키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해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 실생활에 AI가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해주는 그런 시대가 내년에 올 것 같아요. 그럼 그 시대를 우리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이게 아마 테마화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테마주들이, 관련 테마주들이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있는 종목 말고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온디바이스 AI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저는 반도체 쪽을 좋게 본다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반도체를 보시면 지금 이미 올 하반기에 반도체 수출 추이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에요. D램 현물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 보시면 가격이 장기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죠. 자, 반도체의 이런 현물 가격은 한번 방향이 바뀌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 추세가 한동안 이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반도체는요, 지금 이런 뭐 AI나 온 디바이스 이런 게 굳이 없더라도 이 사이클상 업사이클로 들어설 수 있는 시기에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마침 이 온 디바이스 AI라는 패러다임이 나옴으로써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교체 수요가 지금 굉장히 교체 수요가 더디거든요. 저도 이거 스마트폰 교체한 지가 지금 3년 넘었어요. 안 바꿔요. 왜냐면 바꿔봤자 별로 뭐 바뀌는 게 없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스마트폰 오래 쓰고 계실 텐데 아마 이게 나오면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다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걸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폴더폰, 투지폰 쓰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쓰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싹 바꿨잖아요. 거기서 카카오톡을 해야 되니까 애니팡도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게 그런 변화를 앞당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반도체, D램, 낸드 다 수요가 급증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여러가지 칩들, 비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AI 구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고사양의 반도체 칩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런 업황도 안 그래도 좋아져야 되는 상황에서 뭐랄까요,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온디바이스 AI 테마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섹터가 모두 업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몇 개 있겠지만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이쪽을 좀 보고 있고요. 종목을 좀 보면 여러분들 한번 요거 메모해 놓고 관심 종목 추가해 놓고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 부각이 됐거나 그와 파생된 어떤 수혜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을 제가 좀 정리해 봤거든요.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이거 테스트 소켓 쪽이죠. 그리고 심텍, PCB 쪽이고,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도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업사이클을 타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리고 HPSP, HPSP는 어제 오늘 급등했죠. 저희도 오늘 이 종목에서 수익 내고 나왔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우리 주식 비서 텔레그램이라든지 네이버 카페에 관심주를 올려드릴 때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됐던 종목들입니다. 특히 HPSP는 여러 번 올려드렸고 실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앞으로도 계속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가 이번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가장 좀 대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지금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앞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 잘 나와주면 이런 대장주는 한 번에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뭐 꼭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 대장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하면서 관련 섹터를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 종목들이 어떤 쪽인지, 뭐 리노공업은 테스트 소켓, 심텍 PCB, 뭐 HPSP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고 TSMC 양이죠. 제주반도체는 LPDDR, 그리고 동진세미캠은 EUV 식각,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반도체 팹리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MPU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핫했는데, 대표적으로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그리고 신규 상장주 중에는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에이징랜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조정시 적절한 지지권에서 매수를 노려본다거나 또는 움직임을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지금 가온칩스나
뭐 이런 쪽은 약간 부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랑 에이징 랜드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폭도 크고 우리가 저점 고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예, 나는 매매가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분할 매수 통해서 매매하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단기 수익을 노리는 데는 굉장히 좋은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엣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반도체 설계 IP 그리고 MPU 관련된 종목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고 테마로 앞으로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쪽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온디바이스 AI가 확장이 되면 여러 가지 제품에 들어갈 그 칩들이 다 가지각색의 어떤 설계와 기능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청소기가 나와요. 또 AI 로봇가 나와요. AI 스마트폰. 그만큼 여러 가지 반도체들의 이 설계와 제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이쪽에 관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처럼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가 아니고 다품종 소량 생산 여러 가지를 골고루 만들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혼자서의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이런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을 많이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서 이쪽 생태계를 키워야 삼성 파운드리가 대만의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 때문에 최근에 이런 쪽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후공정 패키징도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하나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집니다. 패키징하는 것들, 후공정 패키징이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뭐 물건이라고 따지면 물건을 만들어 오면 그걸 예쁘게 포장하고 바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를 잘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까지 해주는 거. 과거에는 그냥 램이나 하드디스크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보내버리면 끝이잖아요. 앞으로 필요한 반도체들은 이런 패키징들이 굉장히 디테일화 돼야 되고 퀄리티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대표적으로 하나마이크론, 근데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두산 테스나, SF의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패키징 쪽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정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한번 공부 삼아 지켜보세요. 제가 뭐 이거 매수 추천의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보고 있는 관심주, 말 그대로 관심주를 좀 공개해 드리는 거고, 이 안에서 매매할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 HPSP 했다고 했잖아요. 또 앞으로 할 종목들이 이 안에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종목을 매매할 때 같은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과 흐름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관심 종목을 넣고 보시면 좋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약간 테마 성격입니다. 테마 성격.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음성 인식이라든지 요즘에 LMM이라 그러죠. 내가 원하는 어떤 글을 써준다든지, 뭐 요즘엔 책도 써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음성 인식, 그리고 어떤 텍스트, 이런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셀바스 AI, 그리고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크라우드웍스라고 지난 8월 달에 상장한 종목인데, 보시면 반도체도 그렇고, 우리 과거에 뭐 2차전지 배터리도 그렇고, HBM 쪽도 그렇고, 이 AI 테마도 그렇고, 꼭 이렇게 신규 상장주를 한두 개씩 딸고 가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아주 가볍게 급등락 한단 말이에요. 급등하면 뭐 20%씩도 가고 하루에 뭐 10% 20% 폭락하기도 하고,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나 에이징 랜드가 신규 상장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하나씩 달고 다닙니다. 약간 뭐랄까요, 좀 얼굴마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인공지능 테마도 이쪽이 이제 기본인데, 이쪽 이 크라우드웍스가 신규 상장을 함으로써 이 종목이 지금 변동폭은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대신에 조정폭도 크겠죠. 변동성 자체가 크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종목 넣어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의료, AI 의료 관련주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루닛, 뷰노, 그리고 뭐 코어라인 소프트, 이것도 신규 상장주 하나 딸려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심주만 최대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AI 의료는 뭐 저는 그렇게 아주 중점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나왔고요. 루닛 뷰노 같은 경우에. 코어라인이 신규 상장해서 뒤늦게 이제 좀 순환매를 돌리는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AI 의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AI 땡땡, AI 땡땡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이 AI 운전이잖아요. AI 자율주행, 네, AI 의료, 또 뭐가 나올까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뭔가 테마를 계속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AI라는 키워드를 계속 유심히 보시면서 그 중에서 아 이거는 정말 좀 파급력이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계될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게 보이면 그쪽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제가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도주를 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애플, 테슬라,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죠? 애플이 움직일 때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관련된 뭐 IT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기업들 또는 뭐 카메라, 모듈 이런 업체들이 다 같이 움직였고 테슬라가 주도주가 됐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테마주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움직였고요. 엔비디아가 움직일 때는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HBM이라는 키워드로 시장이 만들어졌잖아요. 과거에도 우리 시장에 보면은 수많은 그 주도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2007년도 직전까지는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조선업종이 거의 뭐 40배, 50배 올랐어요,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도 이후에는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섹터가 주도 섹터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샘을 필두로 건자재 한번 볼까요? 주도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볼까요? 한번 이거 보세요. 한샘이 이 당시에 뭐 저점이 만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만원짜리 종목이 34만원까지 갔습니다. 2년 반 만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주도주라는 개념 없이 그냥 이렇게 한샘을 보면 아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고점이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만원짜리가 3만원 왔네? 야 너무 비싸다. 나는 저기 바닥에 있는 거 사야지. 그러는데 그 한샘이 3만원에서 34만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패러다임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는 종목이 바로 주도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저 당시에 제가 마침 그때 결혼하고 신혼 때 뭐 집구해서 인테리어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직접 한샘 매장에 가보면 사람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열풍이 불었고 또 재건축 이런 게 열풍이 불면서 구조적으로 갑자기 큰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샘이 건자재 인테리어 섹터의 대장으로서 주도주가 된 거고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이때 많이 주가가 급등했었죠. 그리고 뭐 하나 더 볼까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도 과거에 보시면 2013년부터 15년까지 주가가 8만원대 있던 주식이 1년 반 만에 45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종목을 보면은 아 이거 뭐 화장품주인데 주가가 한 2배 올랐네? 아 너무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왜 이렇게 흐름이 좋을까? 이게 주도주가 아닐까?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엄청난 성장성을 지닌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고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건 다들 아시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젠이라는 종목이 엄청난 급등을 했고 주도주가 됐었고요. 그리고 뭐 같은 시기에 꼭 주도주가 하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도 하나는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두세 개가 있을 수 있어요. 2020년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진단키트도 물론 대박이었지만 네이버, 카카오, 언택트, 인터넷 그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시기가 있죠. 네카오라는 단어도 나왔고 그게 바로 주도주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올해 에코프로그룹, 포스코그룹. 근데 에코프로그룹, 포스코그룹은 올해만 오른 게 아니고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장기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주도주죠. 자, 여러분. 이런 주도주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고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시장에서 큰 상승을 하는 주식은 많아요. 근데 정말 주도주는요, 실적이 뒷받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메모한 종목들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HMM이나 뭐 금호석유가 급등했던 시절이 있어요. 걔네도 보면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게임주가 주도주였던 시기도 있어요.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뭐 NC소프트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주도주는 당연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주도주니까 주가도 사상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시장에서 가장 큰 거래 대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막 급등하고 사상 신고가를 기록하고 실적이 최대인데 거래 대금이 막 말라 삐뚤어지고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종목들이 그 당시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됩니다. 2007년도에는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2등이었나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차화정, 현대차, 기아차가 주도주일 때는 현대차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뭐 2등, 3등까지 갔어요. 그리고 CJN이 주도주일 때는 이 CJN이 코스닥 시가총액 뭐 2등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주도주일 때는 이 종목들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거의 뭐 5위권, 5위권 내외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2024년도, 2025년도 뭔가 새로운 주도주가 나왔을 때 그 종목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시대적 패러다임에서 가장 큰 성장 수혜를 누리면서 실적이 실제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성장성을 보이면서 주가가 사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대금이 가장 큰 종목들이면서 시가총액 상위권을 장악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보려면 이런 공통점을 잘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 그룹도 지금 보시면 코스닥 시가총액 1, 2등을 장악했죠.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주식비서 팀은요, 이 주도주 매매 철학을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철학 있죠. 반대되는 철학. 그러니까 이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종목 매매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실적이 부실하고 재무 상태가 불량한 종목, 물론 이런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 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안 해요. 왜냐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신고가 상승 추세 또는 상승 추세를 그리는 종목이 아니고 하락 추세다. 주가가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작다.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고 이런 소형주들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역시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 주식 매매를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말고요. 과거에 어떤 투자자들이 돈을 벌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돈을 번 사람들은 뻔하죠. 이런 주도주 있죠. 제가 주도 섹터를 다 쓴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만 쓴 거지. 이 외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주도주 안에서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거나 투자를 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겠죠. 그럼 그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CJN과 네이버 카카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거나 그쪽에서만 집중적으로 매매를 한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는 2023년도에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거나 매매를 한 사람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나요?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년도, 2024년도, 2025년도도요. 그 내년, 내후년의 주도 섹터가 어딘지를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그냥 여기 잠깐 저기 잠깐 왔다 갔다 매매를 하면 돈을 못 번다는 거죠. 제대로. 물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뭐 스캘핑이라든지 단기 트레이딩 해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실전 트레이더 고수들도 실제로 있어요. 뭐 유튜브에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요, 아주 극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뭐랄까요? 그런 분들은 어떤 소질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질이 있다고 해도 여건이 돼야 돼요. 내가 하루 종일 이 주식을 시세를 보면서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리고 그런 판단력과 빠른 대응력이 있어야만 그거 할 수 있는 거지, 보통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고 뭐 사업하시고 또 주부분들은 집안일 하고 그 자녀들 케어하면서 어떻게 그런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보통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그런 트레이딩보다는 그 시대의 주도 섹터를 잘 공부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매매를 한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기 어려운 유형, 반대로 이런 유형은 돈 벌기 어렵다. 뭐냐? 하루는 반도체, 뭐 하루는 조선주 샀다가 또 그 다음날은 뭐 IT 샀다가 또 화학주 샀다가 자동차 샀다가 이런 식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매매를 하면요, 물론 돈 벌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돈 못 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주도 섹터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매매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종목이나 섹터에 확신이 없는 매매 있죠. 그러니까 주도주 매매 철학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확신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그 논리, 그 이론이 들어가야만 확신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모든 종목을 그 평등하게 바라보면 그냥 똑같은 주식이 돼요. 그러면 좋아 보이면 샀다가 빠지면 손절매하고, 또 좋아 보이면 샀다가 좀 오르면 팔고, 근데 안 보고.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예요. 샀어요. 살 수도 있죠. 샀다가 올라가면 팔어. 그럼 안 봐. 그럼 수익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구나, 이 종목 끝까지 봐야 되는구나, 계속 봐야 되는구나,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확신이 없으면 그냥 샀다 팔았다 하다가 확신 없는 매매를 해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리고 확신 있는 종목은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우리가 아무리 주도 섹터를 공부하고 뭐 열심히 분석을 해도 내가 사자마자 주가가 바로 다 오르기는 어렵잖아요. 네, 좀 인내하고 추가 매수하고 버티는 그런 시기도 필요한데, 확신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버틸 수가 없고 추가 매수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거죠. 정말 우리가 큰 수익을 낼 때는 좋은 종목을 확신하고 들어가서 주가가 빠졌을 때 오히려 뭐 추가 매수도 해서 물량을 실어가지고 이 시세가 터졌을 때 수익이 많이 나고 계좌가 크게 오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확신 없는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샀다 팔았다 하면은 그래도 뭐 돈을 크게 벌지도 못하고 크게 깨지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확신 없는 매매를 하는데 손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종목 수가 15개, 20개, 뭐 심한 경우 30개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막 건드려요. 그러다가 빠지면 손절을 못해. 그럼 종목 수가 계속 늘어나죠. 옛날에는 백화점 계좌라고 하는데 요즘은 다이소 계좌라고 많이 합니다. 이렇게 다이소 계좌가 되면 문제가 뭐냐, 판단이 안 돼요. 판단이 대응도 안 되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장기 투자자는 아니에요. 저도 장기 투자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매일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좌 회전율을 극도로 높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적절히 조금 뭐 중기 포지션 가져가는 것도 있고, 조금 단기나 스윙 이렇게 혼합해서, 계좌 회전율은 너무 느려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적정선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계좌 회전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면 확률적으로 승률이 50%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매매를 하루에 막 100번, 200번 한다. 그러면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에 승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50%에 점점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확률상. 다시 말해서 계좌 회전율이 극도로 높아지는 방향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점 승률은 떨어지고 먹고 토하고 해서 남는 거 없는데 수수료 세금으로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시장 중심에서 매매를 하고 집중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중심이 아닌 종목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다. 물론 중심이 아닌 종목에서도 매매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돈 번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도 섹터에서만,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해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오히려 쉽습니다. 내가 봐야 되는 종목도 2000개에서 100개로 줄어듭니다. 그 안에서 분석을 하면 종목 수가 줄어드니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리고 좋은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집중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가 매일 2500개 종목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숨어있는 진주, 아무도 모르는 진주 찾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할 필요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AI 반도체, AI 테마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저도 이쪽에서 매매를 계속 관심 있게 할 거고, 앞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보이는 종목이 생기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전지 배터리 섹터를 잠깐 볼게요. 오늘 에코프로 BM LNF가 주가가 급등했는데, 일단 61선 돌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왔고,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려면 이쪽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 그대로 앞으로 제가 아까 코스닥 지수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표치가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이런 자리까지 앞으로 우리가 열어둔다면, 앞으로 850에서 860선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열어둔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 섹터는 그 정도 리듬에 맞춰서 단기 목표치를 세우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두산 로보틱스 이쪽은 따라가지 마세요. 이쪽은 따라가지 마세요. 이게 지금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MSCI 편입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거 가지고 이걸 인위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상장한 지가 9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코스피 200 편입 특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장한 지 15 거래일 동안 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50위권 이내인가요? 네. 그렇게 들어오면 다음 만기일 때 돌아오는 만기일 있죠. 12월 만기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피 200에 편입됩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이 바로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이 주식을 지금 주가를 막 끌어올리면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되고 거기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에다가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 매도를 때리면 받아줄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거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보이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42등인가까지 왔습니다. 코스피. 그래서 요 정도 순위 안에서 계속 유지만 하면 다음 주까지 유지를 하면은 평균적으로 시가총액 순위 50위 이내가 만족이 되면서 코스피 200 편입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단기 모멘텀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이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열이에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시가총액이 9조 3천억이에요. 장중에 오늘 10조까지 갔는데 지금 에코프로 BME 시가총액이 26조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조금 안 됩니다. 93, 27이니까. 에코프로 BME 27조 넘어가면 3분의 1이 딱 되는 거고 지금 3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시가총액 격차가 좁혀졌는데 이게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 매출 전망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요. 2025년 기준으로 볼게요. 에코프로 BM이 매출이 13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약 9천억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연간 매출이 1조 6천억, 1조 한 7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전체적인 매출과 이익의 규모 이런 걸 봤을 때 한 6분의 1에서 8분의 1이에요. 6분의 1에서 8분의 1. 물론 이 분석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완전히 엉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에코프로 BM과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 차이는 최소 5분의 1 이상 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정상이다. 이게 서로 다른 종목도 아니고 같은 계열사에서 형제지간인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한 기업이 프리미엄을 받고 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가총액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BM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든지 해서 이 격차는 3분의 1이 아니고 한 5분의 1 정도로 벌어져야 된다, 최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잘 비교해서 앞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오늘은 종목도 설명을 드리고 저의 주도주 매매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하나 할게요. 저희 주식비서 VIP 클래스 2기 모집이 이제 거의 한 12월 초 되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시고 인원이 어느 정도 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2월 초에 더 인원이 들어오면은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늦지 않게 여러분들 상담 신청 한번 해보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혜택과 가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저희 주식비서 블로그에 오시면 저희 이벤트 공지도 올려드리고 설명도 올려드리고 저희 가고 뭐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혜택도 있고요. 여기 이 게시글 밑에 댓글로 신청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근데 댓글로 신청 남겨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좀 추가적인 혜택도 드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댓글로 신청합니다, 상담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 저희가 상담 다 진행하고 있고 이 중에서 또 가입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상담 신청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릴 거고 만약에 난 좀 댓글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락처로 전화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